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프루프 155강 창조, 지구가 증인이다 제1부. 이번 주제는 흥미로운데요. 일단 이 주제에 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제 이야기만 해도 제가 어떻게 진화론자에서 창조론자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창조와 관련된 질문들을 막 칠판에 적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그 칠판에 적었던 그 질문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질문들을 알려달라고? 36년 전 일인데? 그 질문들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거였는지에 대한 대강적인 거는 기억이 나죠. 근데 질문 자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고 월터 바이트 박사님이 쓰셨던 그 10가지 질문들을 인용하고 싶다 하면서 그 질문들이 뭐였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거기 또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나눴던 그 10가지 질문들이 뭐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때 그날 했던 질문과 정확히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슷할 겁니다. 그날 주로 제가 유전학 쪽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그날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상당히 정확한 내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10가지 질문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만약에 창조가 이 시작이 없으면 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십니까? 앞부분이 없이는 나머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새 천사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는 내용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나오는 소리 중 하나가 우리는 과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도 과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위에 과학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과학은 그 반대의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리가 피어 리뷰 저널에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진화론에 관한 피어 리뷰 저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천 개가 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과학을 따르고 싶다면 성경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이 과학이 현실에 정반대되는지 보여줬습니까?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성경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가지 질문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성경은 처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성경인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죽음을 수단으로 우리가 개선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선택, 적자 생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자면 죽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명확하게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게 된 이 창조물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는 창조물에 의해서만 죄가 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처음에만 가지고도 진화론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토록 살았을 겁니다. 여기에 진화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다시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관계없는 것들이 서로 타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창조 기간을 오래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이 진화론에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신화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교를 갖다가 신화 쪽으로 밀어 넣어야 할까요? 종교도 신화 취급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거 자체가 창조론 자체가 신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이것은 넷째 계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사실 이 주춧돌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위에 걸칠 수 있는 다른 계명이 없습니다. 넷째 계명 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창조되었을 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것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도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넷째 계명이 있고 우리는 그 넷째 계명을 높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죠. 근데 왜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달이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물론 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째 주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이 한 주고요.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주가 그 첫째 주를 따르는 겁니다. 창조 후로 이게 바뀐 적이 결단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게 세는 거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일곱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더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이게 달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시나리오가 참 무섭게 됐을 텐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안식일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계명대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했고 주일 중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런 향유, 기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미 줄리안 달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시저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그 달력에 찍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저이자 교황이었던 그 당시 시저가 거기에 자신의 스탬프도 넣고 싶어 해가지고 제스윗이 이 달력에서 이제 시비를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한 주의 순환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그것은 똑같이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한다면 이 진화론은 그것을 반박하는 논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이 창조론을 반대하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의 일부예요. 또한 이 대쟁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창조론 문제에 관해서에 대한 대쟁투가 1844년에 시작됐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그의 책인 정의의 기원을 1844년에 썼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대한 사상적인 투쟁, 사상적인 쟁투에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이 6일 창조 이야기를 봤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생각을 했죠.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아이고 이 무지식한 농부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우리가 멍청하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창조와 관련된 책들을 가져온 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걸 읽었어요. 물론 저는 대학에서 그 당시 가르치면서 이런 창조 이야기를 꺼내는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격파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격파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조롱하고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내면서 나는 진화론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당신이 창조론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 보고 안식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 진화론이 수십만 년 동안 진행이 된 건데 뭐 그걸 기념하라고 하면서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운명적인 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한번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날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그 당시 그 방 안에는 모든 교수진들,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많이 앉아 있었죠. 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참 재앙적이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말벌 몇 마리가 들어와서 모두를 쏘고 지나간 듯한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녹화할 카메라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녹화를 했다면 참 흥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동료 중 하나는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실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막 욕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저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뭐라고 말했나요? 저는 실제로 창조론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당시 저는 그저 질문을 했을 뿐이었는데 방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구나. 여기 무슨 더 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볼게요.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 성경절 읽어보면 흥미롭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분께서는 마른 이제 지면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은 겁니다. 그 말은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 재해를 통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도 물론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양 세계를 갖다가 지면 위로 끌어올려서 막 퍼붓는다고 치면 많은 재앙이 있겠죠. 많은 죽음도 있고. 하지만 이 성경절은 과학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전 세계적인 파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진화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 배가 있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으면 진화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어요. 이 성경절은 피어 리뷰 과학에 정반대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지역적인 홍수는 인정해요. 지역적인 재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 세계적인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창조 시리즈도 했는데 그 시리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10가지 질문들 살펴볼 거고 거기에서 흥미로운 점들을 몇 가지를 부각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월터 바이트 박사님이 쓰신 창조 충돌이라는 책을 읽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고려해 볼 10가지 요점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생명의 진화가 낮은 다양성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다양성을 지닌다면 왜 화석 기록들은 과거에는 높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보여야 할 게 꼭 거꾸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진화가 낮은 다양성부터 시작할까요? 만약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고 이 생명이 어떤 우연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작은 한 종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수만 년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우연히 또 이렇게 종이 점점 더 다양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은 가정하에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다양성이 낮았다가 점점 더 다양성이 높이 지닐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진화를 해서 많이 생겨나니까. 근데 왜 처음에 낮았다가 이제 다양성이 높아지느냐면 원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하나로부터 많은 것으로 이걸 화석 기록에 남겨졌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그 진화론이 내미는 이론이거든요. 하지만 화석 기록에서는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적어요. 과거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보다 과거의 다양성이 더 많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계에 파충류 같은 포유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화석 기록에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척추 동물을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해양 척추 동물 중에 이제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제 물에 반 땅에 반 살던 양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충류 있고 포유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파충류 같은 포유류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물론 한 분야 안에서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거꾸로 된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요성의 진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생물부터 큰 생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왜 화석 기록은 그 반대를 보여줄까? 이게 흥미로운 질문입니까? 물론입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캐롤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캐롤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진화는 항상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진행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진흙탕 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자그마한 단세포 생물이겠죠. 이 진흙탕 더미에서 우연히 코끼리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건 크잖아요, 코끼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세포 생물로부터 다세포 생물 그렇게 점점 더 커지고 진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포 여러 개가 함께 뭉쳐있고 나중에는 그 세포 여러 개가 합쳐져서 우리의 장기가 되고 나중에는 이 척추를 만들어내서 그 척추 생물이 생기고 이런 모든 과정이 수만 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미니마우스만큼 작은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부터 점점 커져서 우리 현대에 있는 이 큰 동물들이 나오기까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된 화석 기록에서 아주 작은 그런 생물들만 보이고 점점 현대로 올수록 큰 것만 보여야 되는데 화석 기록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큽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아집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상해야 될 것의 정반대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진화가 아니라 퇴화입니다. 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미술가가 이것을 과학에 따라서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웹사이트 이름이 Bored Panda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선사시대 동물 중 37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오늘날 현대 그들의 사촌들과 비교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위해서 그 웹페이지에서 사진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걸 보면 과학이 실제로 이 사이즈 크기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가가 최대한 정확하게 이걸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뭐 사진을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는 나무늘보의 사이즈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선사시대 나무늘보가 현대 나무늘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이즈 크기가 확 나죠? 물론 저렇게 큰 나무늘보의 생전 모습이 담긴 화석을 찾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거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곤충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잠자리 날개가 60cm였습니다. 바퀴벌레가 1m에 가깝게 컸어요. 그 당시에 있던 거미들은 우리가 맛있는 식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많이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이런 커다란 동물들은 선사시대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공룡들이 있던 시대, 그러니까 막 수만 년 전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공룡들 사진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수백만 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동굴 안에서 아직까지 가죽이 남아있는 이 거대한 나무늘보를 발견한 거 아십니까? 어떤 농부들은 이 가죽을 실제로 자신들이 지내는 곳에 기념으로 이렇게 놓기도 했어요. 이 가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면 이 동물들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아 있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얼어 있었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수백만 년 동안 똑같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항상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에도 똑같은 상태의 나무늘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원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고대에 살았던 원뱃이고요. 곰만 아주 크기가. 그리고 이제 현대 원뱃은 태어난 강아지 마냥 작습니다. 이게 진화입니까? 퇴화입니까? 완전한 퇴화죠. 크기 측면에서는 절대로 진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봐도 퇴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 세계잖아요. 성경이 거인들에 관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침대가 얼마나 컸는지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뭐라 그래요? 코웃음 치죠. 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은 이제 이런 무식한 사람 그런 바보들로 취급을 하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천사의 모습을 닮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근거를 해봤을 때 성경이 해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인데요. 현 시대 사자의 2배는 커 보입니다. 과거에 살던 사자가. 2배예요, 2배. 이 2배나 큰 사자를 실제로 본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 사진은 오랑우탄입니다. 현대시대 완전히 자란 오랑우탄이랑 선사시대의 오랑우탄이랑 비교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큰 이 동물을 봤으면 그걸 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동물 세계에만 퇴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도 퇴화를 했습니다. 그죠? 아까 공룡들에 관해서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공룡들은 파충류에 속하고요. 단순히 말해서 이 파충류의 해골과 포유류의 해골을 비교해 봤을 때 머리에 나 있는 구멍이 달라요. 근데 파충류 같은 포유류는 그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이 하나만 있든지 다른 하나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같은 포유류는 이 공룡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포유류와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된 거죠. 이에 관해서는 그다지 깊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언의 신에서 이제 혼합된 종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융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상상하지도 흉내내지도 못할 그러한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뭐 서로 다른 종을 섞는 실험이 오늘날 세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크기가 다른 동물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카피바라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적당한 크기의 현대 카피바라가 그려지고 그 옆에 그 화석 기록이 나타내는 소만한 크기의 카피바라가 있습니다. 소라기보다 하마만큼 크네요. 이 크기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어요.
아니면 아르마딜로에 대한 그림을 보세요. 엄청나게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면 식물 세계도 훨씬 컸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컸어요. 나무들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석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 이것을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숲들과 엄청나게 많은 큰 동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기 남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적조 현상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왕새우가 이 해안가로 밀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왕새우가. 그것도 이 타락한 세상에.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다가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물의 대부분은 이제 지반 밑에 있는 지하 세계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 그 바다 구역 전체가 생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다 구역 전체가 생산적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유기물질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의 소진될 수가 없는, 소진되는 게 불가능한 양의 유기물질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화석 연료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서 그렇게 큰 오일을, 이제 기름을 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현대 말을 이제 화석상의 말과 비교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현대 백상어와 이 화석상의 백상어의 크기를 비교해놨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시대의 위대한 백상어는 이 과거에 살았던 백상어 이쑤시개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이 진화론과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과 맞습니까? 100% 성경과 일치합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사실상 현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동물들이 존재해야 돼요. 반대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소는 어떨까요? 오늘 모두가 이 엄청난 크기의 들소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과거에 살았던 들소에 비하면 오늘날 들소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악어는 어떻습니까? 옆에 이제 악어가 있는데요. 현대 다 큰 악어와 이제 과거 화석이 얘기하고 있는 악어의 크기 차이입니다. 파충류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이 멈추는 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이제 거기서 멈춥니다. 파충류는 달라요.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잡을 만한 알이 있고 거기에 공룡이 있다면 그게 깨어났을 때는 낭만하다는 겁니다. 그 낭만한 공룡은 해가 지남에 따라서 자라날 거고 자라기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 기록에 있는 이 악어들을 보면 왜 이것들이 이렇게 클까요? 첫 번째로 그들에겐 완벽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식습관도 달랐을 거예요. 채식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강의도 따로 있어요. 창조부터 회복까지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더 완벽했고 기간이 더 길었다면 오늘날 악어와의 크기 차이가 엄청났겠죠. 공룡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더 커가지고 그 공룡이 살고 있는 방에 맞지 않을 때까지 클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간다고 치면 다 자란 성체의 동물을 실을까요? 아니면 아직 어린 동물을 실을까요? 아직 어린 동물을 실겠죠. 이걸 통해서 방주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방주가 어땠고 그 안에 몇 마리의 동물들이 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해놨어요. 한번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진화론은 공룡들이 새로 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들어있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논쟁인데요.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제 날개 깃털 같이 생긴 화석에 기반돼서 왔는데 그 분야에서 톱인 과학자들, 예를 들어서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큐레이터 같은 과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은 그걸 조롱하면서 이 새들이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할 겁니다. 이 전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공룡한테 있어서 꼬리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새한테는 그게 완전히 없어져 있어요. 뼈 구조도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새의 구조는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리학도 완전히 달라요. 파충류는 우리와 비슷한 허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새 허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 이 산소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피와 공기 흐름의 역류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그렇게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 산만 올라가도 산소통을 찾으면서 헉헉거릴 텐데 거위는 그 위를 꽥꽥거리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린 생각하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래서 생리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진화해서 이게 생겨났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이 공룡들은 언제 살았냐? 신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공룡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고대 돌에 보면 거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에도 공룡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곰의 이제 모양을 보여주면, 곰을 보여주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공룡 사진을 보여주면 그건 압니다. 그리고 또 용에 대한 전설들 있잖아요. 이런 전설이나 신화 같은 거를 읽어보면 그중 몇 개는 그냥 순전히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적어놓은 겁니다. 읽어보면 공룡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은 아마 실존했고 그것들의 유물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마 많은 개체수는 멸종했을 겁니다. 사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자만 해도 사자가 없는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긴 사자가 안 산다. 왜냐하면 지금 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지역에서 사자가 멸종한 겁니다. 사냥을 통해서. 코뿔소만 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코뿔소가 진짜 멸종 직전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그 검은 코뿔소의 화석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아마 그걸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2개의 질문들을 살펴봤고요. 이 뒤바뀐 순서를 보면서 이것이 창조와 더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진화론과 더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째 질문. 3번째 질문은 자연 선택은 더 약한 종을 제거함으로써 작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빼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더 많은 다양성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깊은 질문이에요.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2개를 환경적인 압박 속에 놔둡니다. 그 특정한 환경적 상황을 봤을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적응을 잘해요. 그러면 더 적응을 잘한 쪽이 살아남고 다른 쪽은 멸종합니다. 이거는 빼기죠. 둘로 시작해서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빼기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곱하기를 생성해낼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일을 수천 가지가 넘는 지역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이쪽에서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우연을 통해서 진화가 됐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 다양성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가 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거기에 관한 거예요. 메커니즘 자체는 이제 빼기, 마이너스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곱하기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다지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죠. 좀 이따가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화론에 따르면 원래 이 진화가 점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캄브리아기 폭발에서는 이제 화석 기록들을 보면 많은 동물 화석들이 동시에 생겨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이 생겨나서 수만 년을 거쳐서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 파일라가 생물 분류 단계 중 하나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물 분류 단계 중 이 문이 정말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의 숫자가 무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아래에서 이제 또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사람을 예를 들어보자면 포유류에 속하지만 이 문으로 분류를 하자면 척삭동물문에 속하죠.
우리만 등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가지고 있고 파치미도 가지고 있고 개구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이 척삭동물문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동물들뿐 아니라 해양에 사는 생물들 중에서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속에 뼈 하나만 있는 그런 물고기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삭동물문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중에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연체동물문이 있죠. 이 문은 땅에 있는 모든 달팽이들, 바다에 사는 달팽이들도 포함되고 이 등껍질, 그러니까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 여기에는 오징어와 문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문은 엄청난 종류의 동물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골격보다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벌레들, 이렇게 바다에 사는 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한 크기의 동물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이 생명이 자그마한 단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다른 오거니즘으로 진화를 해 나갔다면 이 연체동물에서 척삭동물 같은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원래 있었다고 말을 하면 충격을 받겠죠? 자, 그럼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가장 오래된 화석 기록들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났는가? 함께, 모두가.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 화석이 6억만 년 전에 존재했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이 다른 화석들이 있고 심지어 이 다른 화석들은 이 발견한 이 화석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한 번에 뿜 하고 나타났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점진주의가 유일하게 그럴듯한 진화 화석 기록에 대한 설명이라면 왜 중간 화석이 모자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단속 평형이 있다는 가정을 하는가? 이걸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평형과 점진주의. 점진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다윈주의입니다. 다윈은 가정을 하기를 하나의 생물이 점차적으로 다른 생물로 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그게 가장 유일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변이가 모이고 쌓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천천히 진화를 하는 것. 근데 사실 이 점진주의는 화석 기록을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생물문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단속 평형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이 잔잔하게 유지가 되다가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뻥 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빨라서 그 변하는 과정을 화석 기록에 담지도 못할 만큼. 왜 그들이 이런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없이는 왜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변화 과정이 없는지도 이거 없이는 설명 못해요. 왜 이것과 이것을 이어준 링크가 없느냐. 그들은 이 중간 링크를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석 기록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과학자들이 단속 평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니 빅뱅들이 있었다는 거죠. 스티븐 제이 골드가 이 중간 화석 기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을 끄집어냈어요. 동시에 이제 이 이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동시에 거기 있었던 그 화석 기록에 있는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속 평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고 치면 진화 화석 기록이 점진주의를 뒷받침해 줍니까? 아니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제가 진화론자였고요. 저는 이제 단속 평형설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 이론 없이는 다른 것들을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이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내가 진화론자를 남고 싶었으면 나는 단속평형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평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사라진 링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단속평형설은 모든 것이 화석 기록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건데요. 단속평형설과 창조론,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둘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하나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른 하나에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서 저는 단속평형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모순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평형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진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너무나 빠른 나머지 모든 것이 동시에 그곳에 있어요. 이 단속평형설에는 신성이 개입할 여지를 안 줍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경배에 관한 거예요.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이 단속평형, 이것이 어떤 일종의 경배 체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적을 생산해내는 자연의 고유한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생산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기 있도록 한 그 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어머니 땅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어머니 땅이거나 어머니 자연이거나 뭐 그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하자면 만약에 단속평형설을 믿는다 그러면 가이아 숭배자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이름으로 불리기 싫을 뿐이지. 진화론을 믿는 사람으로 치면 단속평형설이 좀 더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화석 기록으로는 점진주의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윈 자신도 이것이 그의 이론의 흠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오류를 우회하기 위해서 단속평형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자연 선택이 유전자형 수준이 아니라 표현형 수준에서 작동을 한다면 유전자 전달의 복잡하고 매우 정확한 메커니즘을 유사 분열 및 감수 분열에서 어떻게 이것이 진화를 했나. 이것은 무작위로 진행됐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풀어갈 건데,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그때 그 방에서 질문한 질문들 중 하나가 맞아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필요성의 진화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적자 생존 같은 경우를 보면 정을 더 잘하는 것과 정을 더 못하는 것, 이 둘이 물리적으로 일단 거기 존재를 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거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물리적으로 거기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은 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가겠죠? 그래서 표현형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으로 거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마틴 당신의 표현형을 설명을 한다면 당신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묘사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머리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정리해보자면 제가 마틴 당신보다 키는 더 크죠. 근데 나이는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당신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당신보다 더 빨리 뛰지 못할 겁니다. 저희 나이가 같다고 추정을 하면 제가 당신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제 다리가 더 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정해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뭐로부터 탈출을 한다, 도망치고 있다 하면 당신보다 아마 더 빠를 겁니다. 예, 식사가 되는 건 이제 마틴 당신이겠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예를 들자면 이제 월터 바이트 박사님이 더 정을 잘한 쪽이 되고 마틴 목사님 쪽이 이제 못한 쪽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표현형을 결정을 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표현형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요. 유전자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정보 같은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전자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과물밖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빨리 뛸 수가 있느냐가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표현형만 보고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택 압력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문제라고 칩시다. 이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동물이 털이 이제 두껍고 많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다른 쪽 동물은 더 짧고 가벼운 털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표현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몰려오는 더위를 이겨내기에 더 적합한 동물을 이것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이 털이 짧고 이제 가벼워서 더위를 쉽게 더 몰아낼 수 있는 동물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표현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연 선택은 이 문자나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생산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자나 숫자 같은 경우는 우연에 의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이 무엇이냐?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표현형에서만 진행이 되지 유전자형까지는 진행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이 유전자를 갖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면 이 세포를 더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유사분열과 감수분열. 이 유전자 전달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나 이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게 우연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뭉쳐가지고 작동이 돼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형을 생산해낸 게 된 겁니다.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해요. 만약에 마틴 당신을 갖다가 이 표현형으로 만들어내려면 여기에는 수백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런 우연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려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7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중 교차 과정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인데 만약에 자연 선택이 표현형 수준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감수 분열 때 교차 과정은 유전자들이 실제로 정보를 나누는 때예요. 그 유전자는 테스트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그게 실존해야지만이 그걸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런 정교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자연 선택이 표현형 수준에서만 가능한 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관한 답은 우연입니다. 이제 이것은 믿음의 단계예요.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믿음이라고. 제가 그때 그 방에서 얘기할 때 여기까지 왔었을 때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것이 사실은 종교고 내가 속아서 내 종교를 포기하게 됐다는 거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사실 그 학생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알지도 못했지만 그 학생이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무신론자이자 그 대학에서 교수였는데 제가 제 무신론자였던 태도를 바꾸고 이제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소식을 그 학생이 듣고 믿을 수가 없어 했다고 해요. 제 생각엔 그 여학생이 목사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실에서 그 학생에게 무례했던 점을 사과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제 간증 속에서 이러한 대답들을 좋아할, 대답들을 반길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8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결과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원인은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 양립을 할 수 있는 해부학적 차이를 가진 두 성별의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을 하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봤듯이 자연 선택은 이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자연 선택이란 메커니즘은 점점 더 감소시키는, 적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양성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네, 진화론자들에게는 이것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 유전자 전달이 있을 때 거기서 방대한 다양성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 각기 조금씩 다른 자식으로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여기에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에 이 다양성을 생산해내기 위한 이 두 가지 다른 성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성별 사이에서 자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필요되는 절대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도 설명을 해주질 못해요.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왜 그렇게 해부학적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온 이런 유전자 세포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해서 자식을 생산해내는데, 이런 모든 것도 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진화론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무엇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냈습니까? 우연히.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건 종교예요. 하지만 이것만이 이 자연 선택이라는 이 배고 굶주린 짐승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세가 믿고 있는 이야기라는 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화론적 시나리오에는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지만 진화론으로 의하면 우리는 빅뱅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질의 근원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동물이 다른 동물로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것만 포함하지 않고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질문입니다. 그런 모든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어 리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수만 개가 넘겠죠. 근데 그것들도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암흑 물질을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거기 있다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찾지를 못하더라도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의 근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전자 코드의 근원. 이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우연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우연이 겹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알맞게 제공을 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유전적 변이를 제공을 합니다. 유전자 코드는 이 물질을 갖다가 실제로 다른 무언가로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자들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랑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화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동시에 그 자리에 있어야 작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제 시계에서 톱니바퀴 하나를 빼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시계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버린 그 톱니바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계 안에 있는 다른 부품들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품들 중 단 하나라도 빼낸다면 제 시계는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가 질문입니다. 저는 제 시계를 점진적으로 더 발전을 시키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설계자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시계를 점차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부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던져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던져서 시계를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과학의 문제점은 뭡니까? 창조주가, 디자이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대신에 반드시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디자이너는 없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설계자를 믿지 않은 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계자는 우연이라고 불리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은 우연입니다. 종교인 것이죠. 이제는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모든 문제 영역들 가운데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빼내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믿는 거 말고는 달리 할 방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기반된 종교, 과학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걸 유실론적 진화라고 하면서 이 진화와 창조론을 한데 엮고 싶어 한다. 이것은 진실과 상상을 한데 묶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류죠. 그래서 물질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화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 퍼즐을 다 한 군데 맞출 수 있도록. 자, 물질의 근원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빅뱅 이론을 생각해냈죠? 제수잇입니다. 제수잇은 성경을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독사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꼬리를 잡아다가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그들은 아직 이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없애려고 이것에 대항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려고 대학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관해서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클라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란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를 현실과 섞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종교와 과학이 함께 섞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비슷한 그런 대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듣기엔 되게 똑똑하게 보이는 그런 이름을 붙여 넣은 것이죠. 그러면 2010년에 그가 올린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기원의 기초인데요. 이 글 제목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로 말하면 우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겨날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셨죠. 양자 물리학도 똑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는 시간을 따라서 쭉 뒤로 되돌아가 보면 현대 과학이 빅뱅이라고 부르는 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제수잇이 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 글에 따르자면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로렌스 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과 전통적인 로직과는 반대되게 우리가 무에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 빅뱅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억분의 1초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진화론적인 이론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과학 필드에 몸담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마틴 당신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나 부기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이잖아요. 만약에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후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해서 이 보기를 적을 때 뭐라고 적겠습니까? 뭐라고 결론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도 이 모든 것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생겨난 후에야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폭발을 했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이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폭발을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100%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야. 네, 모든 요점에서마다 다시 되돌아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주를 보면 거대한 먼지 구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거대한 먼지 구름이 모든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폭발을 했다면 모든 것이 그 폭발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튀겨나가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이 폭발했던 것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대요. 중력 때문에. 여기에는 주된 문제가 있는데 이 중력의 힘 가지고는 폭발 때문에 튕겨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 군데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을 했다면 모을 것도 없는 셈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소 원자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데 양성자가 있대요. 근데 양성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양성자를 갖다가 쪼개보면 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쿼크가 있는데 항상 이 3개의 쿼크로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를 없애면 다른 2개에서 갑자기 다른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럼 그게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겠죠. 이거는 결코 하나로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3개가 있어야지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막 생겨났어야 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으려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쿼크가 항상 3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논쟁거리를 만들 일은 하지 맙시다. 이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별이 되었다는 거. 이제 그들이 알아차린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별이 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이 터져서 가스 안에 있던 가스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풍선 안에 있던 가스를 다시 모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0%입니다. 단순히 이게 붕괴됐다가 다시 모여서 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별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 가스랑 양성자만으로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원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다른 모든 것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폭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충분히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지구 행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조건만 맞춰지면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서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졌고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이 됐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종교입니까? 저는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맞습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물질만 얘기했을 때 이거예요. 이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온 이 물질을 무언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폭발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진화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죠. 제가 한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빅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열역학이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열역학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악화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법이 있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계마다 그 법을 우회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영원토록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가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와서 다른 쪽의 이야기도 한번 보는 게 좋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적 시스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특히 과학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은 종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학만 보지 말고 다른 모든 증거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